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젊은 날 내내 울며 견딘 사람에게도 늦게나마 따뜻한 봄 한 번은 찾아오는가 봅니다. 오늘 사연은 상처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자기 행복을 찾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윤미입니다. 올해로 반백살로 50살이 되었네요. 쉰평생을 살면서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참 서글프게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일평생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어떤 기분인지 도무지 모르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같은 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밑으로 남동생만 셋이었죠.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첫 딸은 살림미천이다. 그놈의 살림미천 타령. 그 말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곧 제가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한 도구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물가물하니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는 가끔 제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지만 저 10살 때쯤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막 피어오르는 제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는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책가방 대신 작업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라도 졸업시킨 게 어딘데 여자애가 무슨 공부야. 맘 같아선 당장 밖으로 돌리고 싶은 거 참았어. 넌 부모 잘 만난 줄이나 알아. 어머니께서는 제게 그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맘 같아선 초등학교 졸업도 시켜주기 싫었을 겁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 돌이켜본다면 어머니께 싹싹 빌어서 제발 초등학교만이라도 졸업시켜달라고 했건만 어머니는 끝까지 안 된다고 무시하고 저를 돈벌이로 내보내려 했고 보낼 공장까지도 다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에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간신히 설득해 저는 초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공부하고 싶었고 중학교를 진학해서 교복도 입고 다니면서 시험 보기 싫다고 공부 푸념도 하고 싶었고 학교 후에 친구들과 3, 4, 5 모여 떡볶이집도 가고 싶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허락될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큰 욕심이었죠. 하지만 제 동생들은 저와는 철저하게 다른 대접을 받으며 컸어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머니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컸죠. 제가 12살 때였을 겁니다. 그날의 냄새와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날 장을 봐왔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들 도시락 반찬으로 분홍 소시지를 굽고 있었거든요. 계란물을 입혀서 노릇노릇하게 굽는 게 제 임무였죠. 그런데 잠깐 다른 일을 보다가 소시지를 살짝 태워버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써서 동생들이 못 먹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입 괜찮나 맛을 보기 위해서 정말 아주 조금 베어 물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머리통이 깨질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저를 친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태운 것도 모자라 동생들도 입 안 된 반찬에 먼저 입을 댔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부정타기 계집애가 먼저 입을 대? 거기다 동생들 반찬을 태워 먹기까지 해? 너 일부러 그랬지? 하시면서요. 아니에요. 태운 건 실수였고 진짜 일부러 안 그랬어요.
얼마나 태웠나 먹을 수 있나 잠깐 맛본 거라고요. 태웠으면 못 먹지. 이걸 어떻게 네 동생들 싸준다는 거야? 네 동생들이 너랑 같은 줄 알아? 부정타기 입댔으니 네가 먹든지 말든지 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소세지 구해와서 반찬으로 내놔. 이 소시지를 어디서 구해와요? 돈도 없는데 저더러 훔쳐오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소세지 누가 태워 먹으래? 제주껏 구해올 자신 없으면 일을 해서 돈을 벌던지. 엄마, 진짜 너무해요.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대해요? 딸이니까 이 정도나 대해주는 거야. 안 그럼 벌써 내쫓았지. 너랑 신랑이 하기 싫으니까 빨리 소세지나 구해와.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2살짜리 여자애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결국 어둑어둑해질 무렵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결국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제 운명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공장에 들어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엄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는 살림을 꾸렸고 제 남동생 셋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검정고시 책을 사서 밤마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 책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꼴값을 하네 정말. 네가 공부를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버냐. 다시 한번 책 보는 거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머리채를 잡으며 흔들면서 소리 지르시는데 저는 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요. 그렇게 제 배움의 꿈은 꺾였고 저는 다시 기계처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도 볕이 드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0대 시절 열심히 돈을 벌면서 가족들한테 뺏기다 보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정말 몇 푼이라도 빼서 제 통장에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래도 조금씩은 모이더라고요. 그러다 22살 때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4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궁합도 안 본다던 4살 차이를 딛고 우리는 남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고 그 사람은 제 고단한 삶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저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힘들게 눈치껏 모은 돈을 보태면 비싸지 않은 살림살이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디어 내가 집을 나가겠구나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허나 말끝마다 집을 나가라고 했던 엄마는 제가 정작 시집을 간다니 생각 외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결혼 같은 소리 한다. 네가 결혼하면 나랑 네 남동생들은 누가 먹여 살리냐? 절대 안 된다.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든 파토를 낼 테니 그런 줄이나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툭 하면 나가라고 했잖아. 시집 가면 알아서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돈 때문에 나를 못 나가게 한다고? 독한 것. 엄마 형편 뻔히 알면서 가족들 버리고 너 혼자 살겠다고 나가겠다는 심보가 못된 거 아니냐? 돈이 목적이라면 돈 줄게. 시집가서도 계속 돈 벌면 보태줄 테니 제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 있잖아. 행복? 니깎게 무슨 행복 타령이야? 이렇게 돈 벌면서 가족들 위해 사는 게 너한테 제일 행복인 거 몰라? 엄마, 시집가면 남편한테 푹 빠져서 가족들 나몰라라 할 거 내가 뻔히 보이는데 어딜 핏줄들 내팽겨치고 시집가려고? 암튼 난 분명히 얘기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엄마는 정말 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절망의 눈앞이 아득했어요. 어느새 남동생들도 방문 밖에서 들었던지 하나둘씩 들어와서 엄마 옆에서 거들더군요. 누나가 없으면 자기들 용돈은 누가 주냐는 식이었죠. 제게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저 시집 가려면 자기네들 장가가고 어머니 다 모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가라고 하는데 저는 기가 막혔고 가족들의 참으로 그 뻔뻔스러운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말의 끝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다음날 행여나 날 사랑해주는 그 좋은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싶어 사실대로 털어놓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뜻밖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윤미야, 걱정 마. 내가 너 그 집에서 구해줄게. 날 믿어. 그 사람들은 네 가족들이 아니야. 어떻게 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네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사람은 저를 위해 함께 울어주었고 저는 이런 나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싶어 그 사람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놓고 싶지 않아서 나도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한 번이라도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싶어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그 사람 부모님께 인사를 하며 결혼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떨리더군요. 그렇게 주례 아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동시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식장에 엄마와 남동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는 식장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거사, 애미와 핏줄들을 버리고 어디를 가? 네가 사람이냐? 짐승도 자기 핏줄은 챙긴다.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하면서요. 시댁 식구들과 일가 친척들은 그야말로 엄마의 무자비한 행태에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고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집안사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자기 가족들에게는 콩가루인 제 가족들 이야기를 차마다 할 수 없어서 일단 제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말했었거든요. 제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했지만 그 사람은 괜찮다 하며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선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와 동생들이 나타나 난동을 부리니 당연히 충격인 상태로 노발대발하셨지요. 못된 것 같으니 어떻게 천륜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 드냐? 너 같은 애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너도 계속 저거 편들 것 같으면 우리 부모 자식 인연 끊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냐?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의 어떤 얘기도 듣지 않으시려 하고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 소망했던 짧았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만큼은 안 가려고 도망쳤지만 그때마다 엄마랑 동생들이 찾아와 깽판을 쳤고 끝내는 도망갈 기력조차 없어져 이게 내 팔자인가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ATM 기계가 되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나를 위해 모아놓은 있는 돈도 다 뺏기게 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이 오로지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동생들은 제 돈으로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여행 다니며 잘 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엄마는 칠순이 넘어서까지 저와 함께 살면서도 늘 아들 타령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최고지 낳으려는 다 소용없다 는 말을 제 면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죠. 그렇게 저는 평생 제 인생을 바쳐가며 살았고 그렇게 반백살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는 엄마와 저는 계속 비교당하고 구박당하며 인생을 포기하며 한 집에서 공허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1년 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저를 엄마가 먼저 버린 겁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다녀왔더니만 짐을 다 싸놓고 별 시덥잖은 트집을 잡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더 이상 저 같은 딸 필요 없고 이 집에서 나가 제 인생 살라고, 더 이상 딸 뒷바라지하기 지긋지긋하다며 여전히 못되고 가슴에 대못 박힌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며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저는 고시원으로 가게 되었고, 다 부르튼 손을 매만지며 엄마의 변덕이 또 언제까지 될까, 정작 엄마한테 내쫓겨서 자유를 찾은 와중에서도 마냥 불안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답답한 나머지 엄마와 친한 이모에게 연락을 듣고 보니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제가 그 유산에 욕심을 낼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아들들에게만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서 저와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셨더군요. 재산에 눈이 뒤집힌 남동생들은 누구 하나 평생 집안에 희생한 저를 챙길 것 없이 도리어 저를 철저히 외면하며 자신들끼리 재산잔치를 벌였습니다. 남겨진 건 저와 제 이름으로 된 빚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들들 사업 자금 대준다고 제 명의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대출금들이었죠. 재산은 애시당초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질러놓은 건 자기들이 수습해야 하지 않나 싶었지만 끝까지 제 빚으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치가 떨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빚만 갚으면 나는 진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짐을 싸서 연고도 없는 먼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부터 망가졌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불안함 가운데서도 설렘이 있어 저는 큰 용기를 갖고 집을 찾았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어 그렇게 작고 허름한 월세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간병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여사님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가리지 않고 면접을 봐야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간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넓고 깨끗한 궁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여사님의 비서가 저를 면접 장소까지 이끌었고 저는 그분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느라 수고했어요. 인상이 참 좋네요. 사람 돌보는 일 많이 해봤어요? 아, 네, 많이 해봤습니다. 사투리가 안 배인 것이 서울에서 온 것 같은데. 네, 경기도에서 살다 얼마 전에 왔어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혼자 왔어요? 여기까지? 연고가 있나? 네, 혼자 왔습니다. 딱히 연고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냥 발길이 닿아서 왔어요. 그분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제 어떤 대답이 마음에 들었던지 그 자리에서 바로 비서에게 얘기해서 고용하셨죠. 비서에게 들으니 여사님은 암투병 중이셨고 살 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72살, 공교롭게도 제 엄마와 동갑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제가 평생 겪어온 엄마와는 전혀 다른 기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어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50살의 여자가 시한부 노인을 돌보며 겪게 될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진실들에 대해서 말이죠. 여사님의 집을 곳곳에서 보니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대골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원이 딸린 2층 집이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조용하더군요. 그 넓은 집에 여사님 혼자 계셨습니다. 월세집을 정리하고 방 하나를 받았는데 창 사이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생전 그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여사님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셨는데 안색이 아주 창백했습니다. 그런데도 눈빛만큼은 아주 또렷하고 매서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 나는 사람 안 믿어요. 오직 돈만 믿지요. 그래서 지금껏 돈 아쉬운 것 없이 대접받으며 잘 살았어요. 앞으로 윤미 씨가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니 날 잘 모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죠. 저 역시 평생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데이고 살아서 그런지 차라리 돈이 더 정직하다는 그 말에 공감이 갔거든요. 저는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암이 전이되어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죽을 쓰고 여사님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식모처럼 살았잖아요. 엄마 수발 들고 남동생들 뒷바라지 하던 솜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사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다 해드렸습니다. 밤에 잠자리가 불편해 보이시면 베개 높이를 조절해드리고 기침을 하시면 얼른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죠. 여사님은 처음엔 그런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사님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죠. 저는 너무 놀랐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곧장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여사님 곁을 지켰습니다. 여사님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제 얼굴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사님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뒤로 여사님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가끔은 제 손을 잡고 본인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여사님도 저처럼 참 외롭게 사셨더라고요. 사실 나도 젊어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오로지 돈을 버는 데만 평생을 집중하며 살았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다들 내 돈만 보고 달려드는 사기꾼들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근데 유미 씨는 어쩐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여사님, 제가 잘할게요. 제가 열심히 여사님 보필하며 지켜드릴게요. 고마워요. 얘기를 듣는데 괜시리 눈물이 찡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사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돈 생각하지 말고 여사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걸 여사님이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엄마가 제 명의로 빌려 쓴 대출금 때문에 톡촉 전화가 온 거였죠. 저는 여사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전화를 끊었지만 여사님은 이미 다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여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대뜸 그러셨습니다. 윤미 씨, 아무래도 빚이 있는 모양인데 그 빚 내가 다 갚아줄게요. 얼마면 돼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제 빚은 제가 갚아야죠. 여사님께 그런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사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본인이 평생 봐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안달이었는데 저는 준다는 돈도 마다하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한 일만큼만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사님은 저를 더 깊이 신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월급을 원래 주기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주셨고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저를 먼저 챙겨주셨지요. 저도 여사님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여사님을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정말 제 엄마처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여사님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홍 소시지 이야기부터 결혼식 날 엄마가 난동을 부렸던 이야기까지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났는데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다 듣고 나시더니 여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윤미 씨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서 처음 들은 거니까요. 여사님은 제 상처를 진심으로 가여워해 주셨고 저 또한 여사님의 외로움을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여사님은 한결 벽이 허물어져 좀 더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여사님의 눈치를 보던 것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게 되었고 여사님도 조금씩 변화하려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빈틈을 메워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실 정도로 저를 믿으셨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를 결제할 때 제가 직접 관리하게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 다 챙겨서 여사님께 보여드렸고 여사님은 그런 저를 보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윤미 씨,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네. 윤미 씨를 보면 마음은 편하지만 사람이 너무 때가 안 묻어서 걱정도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보기보다 야무진 면이 있어서 저 여태껏 사기 한 번 안 당하고 잘 지냈어요. 물론 가족들한테 상처받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가족이니까. 힘든 환경에서도 참 잘 자랐어 윤미 씨. 윤미 씨가 내 딸이었으면 나는 윤미 씨를 참 아끼며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내가 살 날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살면서 윤미 씨 내가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여사님. 의사 선생님께서도 차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대로 병을 이겨내셔야 해요. 다 윤미 씨 덕분이지 뭘. 의사 선생님은 여사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지만 신기하게도 여사님은 6개월을 훌쩍 넘겨서도 정정하셨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음식을 잘 드시고 저랑 같이 산책도 하시면서 기운을 차리신 덕분이었죠. 병원 검진을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랑 여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여사님은 저에게 내 딸 삼고 싶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여사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50살이 되어서야 저는 진짜 엄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사님 얼굴을 보며 일어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런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라고 하더군요. 제 친정엄마가 저를 실종 신고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엄마가, 유산 때문에 저를 버렸던 그 엄마가 갑자기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건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과 싸운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상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윤미냐? 엄마다. 그렇게 찾았는데 그 깡시골로 가서 뭘 하고 있었어? 하여간 사람 기만 쏙 빼놓고
쓸모없는 것 같으니 당장 너 필요하니까 집으로 와라.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난리를 치며 저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를 실종신고까지 하며 찾았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여사님께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윤미야, 잠깐만.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내 곁에서 있으면서 함께 지내면 안 될까? 여사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지만 저는 혹여나 예전 결혼식 악몽 같은 날을 떠올리며 괜시리 독에 오른 엄마와 남동생들이 여사님 집으로 와서 행패를 부릴까 싶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을 당하고 싶게 하지도 않았기에 여사님을 애써 위로했습니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저 여사님 사람이잖아요. 금방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저 믿죠? 윤미야, 진짜 금방 올게요. 금방 다녀오겠다며 억지로 웃어 보였고 여사님은 그런 제 손을 한 번 잡은 후 멀리 떠나는 딸 마냥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오래 머물고 싶었고 이번에야말로 엄마를 완전히 정리해야겠다 힘이 생겼죠.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 멀리서 엄마가 보였습니다. 1년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 기세만큼은 여전하더군요. 엄마는 제가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지 빚은 어떻게 갚고 있는지 같은 건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애미를 버리고 어디 가서 숨어 있었냐? 애미 버리고 숨으니 좋든? 저는 기가 막혀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저랑 인연 끊자고 하셨잖아요. 아들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려고 내쫓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빚만 남겨놓고 가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너는 내 딸인데 당연히 나를 모셔야지. 아들들은 다 지들 살 길 바쁜데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겠냐. 알고 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전 재산을 넘겨줬던 남동생들이 엄마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마자 태도를 바꾼 거였습니다. 엄마는 공교롭게도 여사님과 같은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들은 병원비가 무섭고 수발들기 귀찮다며 엄마를 서로에게 떠넘기다가 결국 낡고 후줄근한 요양원에 보내버리려 했다더군요. 엄마는 그게 서러워서 도망쳐 나와 저를 찾은 거였습니다. 엄마는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알았던지 이제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 그래도 나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애미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나 좀 데려가줘. 거참, 어머니 그렇게까지 애원하시는데 따님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든 천륜인데 아드님한테도 버림받은 판국에 따님까지 꼭 그러셔야겠습니까? 거기 있는 오지랖 넓은 경찰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뜸 엄마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3자의 눈에는 주름진 얼굴로 제발 데려가 달라는 엄마가 훨씬 약자처럼 보였겠지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제게 말하는 경찰이 밉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평생 저를 구박만 하던 엄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늙고 병든 노인을 모른 척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일단 여사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는 저를 여사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슴이 북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제가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더니 여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윤미야, 절대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윤미를 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야. 가면 또 평생 고생만 할 텐데 왜 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 바보처럼 굴면 안 돼.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여사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았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50년을 착한 딸로 세뇌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무서운 거더군요. 엄마가 암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여기서 여사님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게 꼭 죄를 짓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내가 윤미 진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도 윤미 없으면 안 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곁에 있어줘. 라며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본인도 시한부인데 왜 나를 두고 가냐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저도 여사님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여사님 곁에서 딸 노릇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미련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여사님이 주셨던 월급 중에서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봉투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저히 그 돈까지 들고 갈 염치가 없었거든요. 여사님은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침대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 하자 여사님은 제 손을 뿌리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요. 가서 마음대로 살아. 대신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그 차가운 말씀이 사실은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라는 걸 알아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사님 댁을 나와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구한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상전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서도 반찬이 이게 뭐냐, 방이 왜 이렇게 좁냐며 투덜거렸죠. 게다가 엄마 이름으로 된 빚까지 줄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들이 엄마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대출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된 빚에 엄마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엄마 병간호를 하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제 걱정은커녕 면회 한번 안 오는 아들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사업이 잘 돼야 할 텐데 둘째네에게 돌잔치는 어떻게 하나 같은 소리를 제 귀에 대고 계속하셨죠. 그럴 때마다 여사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온화한 얼굴, 윤미 씨는 귀한 사람이라며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 연락이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온 길인데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게 너무 염치 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예전의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 완전히 파묻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떠난 뒤 여사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엄마가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루는 제가 집안에 청소를 하다가 엄마의 통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빈 통장을 아직도 안 버렸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안을 살펴봤는데 뜻밖의 3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거의 최근의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보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여사님, 김영애라는 제가 모시던 여사님의 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여사님한테 돈을 빼왔나?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엄마한테 따졌고 그날 밤 집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통장을 내밀며 따지자 엄마는 제가 무섭다며 그동안 모른 척했던 남동생에게 전화를 돌려 오게 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동생들은 엄마에게 얘기를 진작에 들었던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제 손에 든 통장을 뺏으려 들면서 그러더군요. 누나, 그 할머니가 엄마한테 돈 줬음 그건 누나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누나가 그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큰 돈을 보낸 거야? 혹시 뭐 약점이라도 잡았어? 보니까 여자 노인이던데 뭐야 그 약점이?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히 나한테 무슨 말로 찍고 까부는 건지 그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얘, 너는 몸이라도 성하지 않니? 돈 많은 노인네 잘 구워 삶아 놓았던데 그깟 돈 좀 나눠 쓴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 난리야. 식구들 위해서 남의 돈 좀 쓴 게 그렇게 애미한테 따질 일이야? 너 정말 독하다 독해. 독한 건 누군데? 염치 없는 건 누군데? 대체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염치 없게 만들어? 니들이 뭔데? 뭐? 니들? 애미한테 니들? 저 못된 것이 어디 감히 막말이라고? 엄마는 자동적으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는 더 이상 봐주지 않고 힘으로 엄마를 밀었습니다. 엄마는 뒤로 나뒹굴어지며 아이고 어리야 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저는 귀가 웅얼거리는 상태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50년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낯선 괴물들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불판 닦으며 번 돈으로 병원비를 내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여사님한테 나 몰래 뜯어내 가로챈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뻔뻔함에도 진저리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쌌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황당한 말이었죠. 아니 오히려 그 말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곧장 터미널로 가서 여사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가는데 오로지 여사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 여사님이 흘리셨던 눈물, 가서 마음대로 살아, 그 서운한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사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돌아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이용할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보 같은 저는 혈연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여사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왔던 겁니다. 여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다시는 여사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하며 여사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여사님 집이 이상했습니다. 늘 따뜻하게 켜져 있던 정원의 등이 꺼져 있었고 집 전체가 무거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요. 불길한 마음을 억누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눌러봐도 집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밑에 쪼그리고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옆집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시더군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간병인 양반 아니에요? 윤미 씨 맞지? 여사님 두고 어딜 갔다 이제 왔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여사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여사님은 어디 계세요? 여사님은 왜요? 여사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사님 어디 계시냐고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절규를 하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흐느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여사님이 윤미 씨가 떠나고 나서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매일 창밖만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눈을 감으셨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더군요. 여사님은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제가 엄마한테 돌아가서 고생할까봐 돈까지 보내주시면서 정작 본인은 그 외로운 집에서 저를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 돈의 진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사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대문 앞에 서 있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본인을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무겁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윤미 씨 맞으시죠? 여사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근처 찻집으로 데려가 서류 뭉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정하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당신의 전 재산 300억 중에서 절반은 평소 후원하던 복지재단에 기부하시고 남은 150억 원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법적인 양딸로 입적하는 절차까지 이미 마쳐 놓으셨더군요. 여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윤미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이 돈이 윤미 씨에게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을 듣는데 여사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사님은 제가 당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제가 돌아올 곳을 만들어 두고 제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쥐어주신 거였죠. 150억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여사님이 저를 이토록 믿어주셨다는 사실,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해 주셨다는 그 진심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슬픔도 잠시였습니다. 세상의 소문도 빠르지.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엄마와 남동생들이 제가 있는 곳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여사님이 저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소문이 벌써 그들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슬픔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야,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딸 부자 됐네.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한평생 네가 우리를 지켰으니 이제 엄마가 너 호강시켜 줄게. 엄마의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돋는다는 게 정말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저를 구박하고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여기던 분이 제 손을 잡고 우리 딸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징그러웠거든요. 그 가식적인 웃음을 보는 순간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사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저 사람들에게 다시 뺏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동생들도 제 옆에 붙어서 누나, 그동안 우리가 철이 없었어. 이제 우리가 누나 지켜줄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은 엄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실 때의 그 따뜻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축축하고 끈적이는 욕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 얼른 손을 빼버렸습니다. 제가 차갑게 손을 뿌리치자 엄마의 눈썹이 움찔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디 애미 손을 뿌리치냐며 불효령이 떨어졌겠지만 지금은 뒤에 있는 150억 때문인지 억지로 웃음을 유지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너희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 이제 당신들 가족으로 생각 안 합니다. 여사님이 당신들에게서 벗어나라고 주신 기회를 이제 헛되이 쓰고 싶지 않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막내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피를 나눈 혈육인데 딸이 돼서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모른 척을 해?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옆에 있던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누나. 그 할머니가 준 돈 사실 누나가 우리 집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거 알고 준 거잖아. 그럼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라고 준 거지. 누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겠어? 그 뻔뻔한 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번 돈을 자기들 사업 자금으로 홀랑 써버리고 여사님이 저를 위해 보내주신 돈까지 가로챈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옆에 계신 변호사님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가족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이 엄마 통장으로 보내주신 돈 동생들한테 다 나눠줬다면서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를 위해 쓰라고 보내주신 돈을 제가 병원에서 엄마 대소변 받아내며 일하는 동안
당신들은 뒤에서 나눠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고도 지금 저한테 가족을 찾으세요? 제 폭로에 엄마의 얼굴이 잠시 당황한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붙잡더군요. 윤미야, 그건 네 동생들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애미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니? 그래도 내가 너 찾으려고 실종 신고까지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겠죠. 아들들이 엄마 병원비 아깝다고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니까 그제야 제가 생각나서 찾으신 거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안 살아요. 50년 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 넘치게 했어요. 이제 제 인생 살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일어나자 참다 못한 큰 남동생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나더니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그 돈이 네 돈이야? 우리 집안 살림 미천으로 네가 번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혼자 다 먹으려고 들어? 고소할 줄 알아. 그 할머니 꼬셔서 유언장 조작한 거 아니야? 그때 옆에 계시던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나셨습니다. 말씀 삼가하시죠. 모든 유언장 작성 과정은 공증을 마쳤고 여사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는 의사소견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협박죄로 바로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남동생들은 씩씩거리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딸 하나 잘 키워놨더니 돈 생겼다고 애미를 버리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찻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라도 엄마를 달래며 끌고 나갔겠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저 눈물도 저 소동도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찻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동생들이 욕설을 내뱉고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자마자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5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그 문 하나 사이로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여사님이 사시던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제 집이 된 그곳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여사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이 평소 앉아 계시던 소파에 가만히 앉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정원에는 여사님이 아끼시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사님의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지도 않고 내일 벌 돈을 걱정하지도 않는 그런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엄마와 남동생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가 나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여사님이 주신 이 소중한 평화도 금방 깨져버릴 거라는 걸요. 저는 다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공격을 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사님이 저에게 주신 건 돈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저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시키는 일부터 말입니다. 집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죠. 엄마와 남동생들은 대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 흉을 봤습니다. 돈벼락을 맞더니 병든 애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한다며 통곡을 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저는 집 안에서 커튼을 친 채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제 집인데도 꼭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동생들이 달려들더군요. 엄마는 바닥을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윤미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이래? 돈 좀 나눠주면 너도 마음 편할 거 아니야. 너 혼자 그 돈 다 갖고 있으면 천벌 받는다.
엄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같이 울었겠지만 이제는 그 눈물 뒤에 숨은 계산기가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동생은 제 어깨를 밀치며 윽박질렀습니다. 누나,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이라도 해서 누나가 그 할머니 꼬드긴 거 다 밝혀낼 거야. 저는 밀려나지 않고 똑바로 남동생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해봐.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너희가 이길 확률은 0%래.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안 치우면 주거 침입이랑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미 증거 영상 다 찍어놨어. 제가 휴대폰을 들어올리자 남동생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미리 연락을 해두신 모양이더라고요. 경찰들이 내리자 남동생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는 경찰들 앞에서도 딸이 애미를 버린다며 소동을 피웠지만 어느 경찰과는 다른 똑똑한 경찰들은 단호하게 그들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제게 접근 금지 신청을 받게 되었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사님의 서재에 앉아 책상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여사님은 이 돈이 저에게 자유가 되길 바라셨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윤미 씨,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사님이 해주시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단순히 제 통장에 넣어두고 지키는데 급급하며 살지 않겠다고요. 여사님이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 의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쓰는 건 여사님의 뜻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 집을 개조해서 작은 요양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사님처럼 외로운 노인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여사님의 성함을 따서 짓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 돌려드리는 게 여사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공사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50년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문득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섭거나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제 인생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니까요. 여사님이 주신 150억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윤미로 불리는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50살의 제 얼굴이 보입니다. 눈가에 주름도 들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해졌지만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살림 미천도 가족의 ATM 기계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김윤미입니다. 제 이름을 찾기까지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써내려가려 합니다. 오늘 밤도 여사님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여사님, 저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 지금 아주 행복해요. 창밖으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50억의 유산보다 더 값진 나의 행복이라는 보물을 저는 이제야 품에 안았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오래 머물렀습니다. 윤미 씨가 50살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라고만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몰라서 그랬다기보다 가족이 알면서도 한 사람의 삶을 너무 오래 당연하다는 듯 희생시켜온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깊이 쌓여온 상처를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윤미 씨가 따뜻한 진심을 만나 자기 삶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핏줄보다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지는 인생이라도 누군가의 진심이 닿고 또 스스로를 놓지 않는다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요. 어쩌면 인생은 너무 오래 참고 견딘 사람에게도 마지막에는 조용히 작은 봄 하나를 내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한 위로로 남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음만은 늘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